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정말 하루 만에 급반등을 또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24시간 전 대비해서 5.3%가 올라가지고 지금 31,000불을 다시 넘어섰고, 이더리움 역시 5% 가까운 4.5%를 상승을 해서 다시 1,8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XRP도 마찬가지로 5.2%를 상승을 해서 다시 0.4달러 선을 회복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은 어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간밤에 또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긴 꼬리를 다시 만들고 어제의 하락분을 거의 회복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500원대를 회복을 하면서 지금은 515원에서 516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갈라 역시 다시 100원대를 회복을 해가지고 100원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탐욕 지수도 어제보다 좀 개선이 돼서 2포인트 상승한 17포인트로 소폭 올라줬는데, 그래도 시장의 투심은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로 극단적인 공포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장 역시 어제는 나스닥도 0.9% 정도, 그리고 다우존스도 0.8% 상승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이 좀 컸는데 그 상승의 원인을 뉴스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바로 이걸 것 같아요. 제가 5월 31일 말일에 이제 운명의 6월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누가 먹느냐 판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6월 7일에 이제 미국의 포괄적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법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6월 7일 어제 요 해당 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렇게 좀 나왔는데, 요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면, 가상자산 증권 아니라 상품 미상원 가상자산 CFTC 관할 법안 발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이 나왔고, 그러면 저는 이 기사를 리플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 나름대로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내용을 좀 보면, 미국 상원에서 초당파 의원들이 가상자산 규제기관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7일 현지 시간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 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법안은 가상자산이 증권보다 상품에 가깝다고 규정,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CFTC를 지정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규제 기관으로 주로 꼽히던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 SEC 중 가상자산 업계가 선호하는 기관으로 이 CFTC를 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SEC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금융사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에 해당한다면서 기업들이 SEC의 요건에 맞춰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에는 이 루나 사태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에 상당하는 자산을 구비하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또 가상자산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거래당 최대 200달러까지 자본소득세, 그러니까 세금 관련해서도 이렇게 그 조항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암호화폐를 규제를 할 때 규제하는 그 감독기관을 SEC가 아니라 지금 CFTC로 지정하자는 그런 법안이 지금 이제 발의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SEC와 CFTC와의 싸움에서 CFTC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과거에 리플을 두고 CFTC와 SEC와의 의견이 어땠는지 그 자료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 2022년 2월 21일이니까 한 3개월 전이죠. 그러니까는 얼마 되지 않은 기사인데, 보시면 미 CFTC 전 위원장 리플이 증권이면 이더리움도 증권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크리스 자앙카를로 미국 전 CFTC 위원장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리플이 증권이면 이더리움도 증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안 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미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CFTC에서 하위 테스트를 통해 리플 토큰을 분석한 이후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안 카를로가 CFTC 수장이었을 때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과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SEC가 이번 소송에 이기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CFTC 위원장하고 제이 클레이튼이 SEC 위원장으로 있을 때 둘이 만나서 이더리움과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오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더리움과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후로 SEC가 지금 리플을 소송을 걸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SEC가 리플을 상대로 증권이라는 이 소송을 건 이유는 이더리움이 로비를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힌만이 또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더리움만 딱 꼬집어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CFTC와 SEC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예전에는 리플, 이더리움 둘 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그 이후에 번복을 한 것인데, 그러면 요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기사가 요것도 2022년 5월이니까 얼마 전의 기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증권당국, 그러니까는 SEC를 말하는 거예요. 가상화폐 시장 사기조사 전담팀 확대 개편 해가지고 이제 SEC에서 지금 가상화폐 담당 조직이 있는데, 그 담당 조직을 이렇게 뭐 조사관, 변호사, 분석관 이렇게 20명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조직명도 가상자산 사이버 부서로 좀 이렇게 확대 개편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SEC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 SEC의 가상화폐 부서는 2017년 SEC 내에 설치된 이래 제재 80여 건을 결정하고 그동안 추징금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 이상을 부과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2조 5천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계속 보시면 SEC는 그동안 가상화폐 관련 조사 대부분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소송까지 간 사례는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 이외엔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SEC는 2017년도부터 뭐 암호화폐 관련 뭐 회사라든지 이런 재단으로부터 그야말로 그냥 삥을 뜯어온 거예요. 그런데 리플은 어느 정도 좀 자본력이 되니까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버텨왔던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자본력이 안 되는 그냥 가상화폐들은 대부분 이렇게 조정으로 벌금 내고선 마무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삥을 뜯었던 금액은 2조 5천억 정도가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가상화폐 업계는 겐슬러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기보다는 불법 행위 제재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미 의회를 상대로 가상화폐 시장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주라고 이 가상화폐 업계가 로비를 벌일 정도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SEC에 로비를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리플이 정말 증권으로 판명되고 패소를 해버린다면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왜냐면 리플은 ICO도 하지 않았고 또 뭐 물론 에스크로 물량에 대한 뭐 얘기도 많지만 XRP가 구동되는 데에는 노드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노드들은 또 리플랩스와 별개로 또 탈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XRP가 증권으로 판명이 되면 다른 코인도 안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플이 증권이 되는 순간 수많은 알트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재단이 SEC에 로비를 했다면 이제 이 가상화폐 업계가 이 미 의회를 상대로 또 이렇게 로비를 벌일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아마 실제로 로비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미국은 이 로비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법안이 저는 이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시면 그가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지만 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이 가상자산 업계들이 로비를 분명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 상황상 의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번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아마 의회에서 통과가 될 것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업계는 해당 법안이 초당파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가상자산 규제안을 협의할 때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이제 미국 정치 상황상 11월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실제적인 의회 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기사는 나오지만 결국에는 SEC가 아닌 CFTC 쪽으로 이 규제 감독 기관을 지정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SEC가 되는 순간 암호화폐 시장의 후폭풍은 꽤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가 엄청난 로비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커졌고 또 여기에 수많은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규제에 의해서 SEC의 이런 삥 뜯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업계도 분명히 힘을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법안 발의가 꽤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CFTC 손을 들어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4월달만 해도 이 CFTC 위원이 SEC 리플 소송에 따라서 규제기관의 권한 범위가 결정 지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법안이 발의가 된 이상 아마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이 법안 자체가 이 리플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또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와서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무도 또 몰라요. 다만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드 물량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드 물량에 조금 변화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계속 800만 개씩 팔다가 다시 380만 개씩 줄어들었다가 6월 3일 날에는 또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래서 또 안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다음 날에 다시 팔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늘어나가지고 410만 개씩 하루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일주일 평균이 340만 개니까 일주일 평균으로 따졌을 때 50일 정도 뒤에 이제 전액 매도가 돼서 7월 29일에는 전량 소진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계속 지금 400만 개씩 팔고 있으니까 이 400만 개씩 판다면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제드의 XRP 물량은 1억 7,800만 개로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인내심이 얼마나 나약한지는 폭등장이 아니라 이런 폭락장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제 채널에 보면 이렇게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부자가 된다 라고 이렇게 써있고 또 이것을 따서 코인 커뮤니티 남다부라고 이렇게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부자가 된다에 남다부를 따서 남다부 카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남다부를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투자함에 있어서 주변에 조롱과 이런 비웃음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운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내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데 흔들림이 없다면 옆에서 막 들리는 이런 잡음에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하는 그 사람들은 불나방입니다. 남들을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 치고는 큰 부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는 이런 코인이나 주식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그릇이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의 책 중에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날 매수했다가 같은 날 매도하는 거래인, 즉 증권시장의 기생충들을 경멸한다. 그러나 그들 없이는 어떠한 증권시장도 증권시장이 아니라는 것과 증권시장 없이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은 결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거래에서 기생충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액과 유동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을 유동적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특별한 투자자들을 위한 보장도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나는 확신한다. 사람들이 주식과 증시에 대해 정말 역겨움을 느끼게 만드는 증시 침체 후에는
언제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나방같이 증권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간들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그렇다면 증권 시장은 미치광이 또는 바보들 천지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미치광이와 바보들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 그들이 없는 증권 시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없다면 증권 시장의 이익은 다 어디서 얻을 것이며 증권 시장이 존재할 수나 있겠는가? 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책은 증권 시장을 바탕으로 써져가지고 지금 이제 뭐 증권 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이 증권 시장이나 이 코인 시장도 인간의 탐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나방같이 증권 시장에,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간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기회입니다. 어차피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변의 말에 또 가격에 계속 흔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투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또 투자 마인드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란 것이 원래 쉬운 게 아닙니다. 뭐 투자가 쉬웠다면 누구나 돈을 벌었겠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